안녕하세요. 5월 1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학적 개념과 알고리즘의 지도라는 주제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수학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개념은 크게 외연과 내포로 나누어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외연이라는 것은 개념이 속하는 예를 말할 수 있는데요.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집합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각형의 외연이라고 한다면 평행사변형, 사다리꼴, 마름모, 정사각형, 직사각형 등을 들 수 있는 것이죠. 내포라는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 즉 공통적인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사각형의 내포를 찾는다면 내변으로 이루어진 다각형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옆에 보시면 각기둥이라는 입체도형에 대한 외연과 내연이 내포가 적혀져 있죠. 각기둥의 외연이라 함은 삼각기둥, 사각기둥, 오각기둥처럼 각기둥의 예를 들 수 있고요. 각기둥의 내포라고 한다면 윗면과 아랫면이 다각형이다, 평행이다, 합동이다. 윗면과 옆면이 수직이라는 각각의 성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외연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면 내포는 그 자체의 속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내포적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개념은 세 가지 정의로 크게 나눕니다. 첫 번째가 내포적 정의, 두 번째가 외연적 정의, 세 번째가 동의적 정의인데요. 내포적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류라는 것과 종차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유라는 것은 상위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 전에 그 내포적 속성과 외연적 속성을 이야기할 때 외연이 집합이라고 했잖아요. 이때 내포적 정의에서도 이런 집합 개념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사과라는 과일을 이야기를 한다면 사과는 과일도 되고 식물도 되고 생물도 되죠. 이때 가장 작은 집합, 사과가 포함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집합을 최근류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유들은 사과가 포함될 수 있는 더 큰 범위의 집합이 되는 거죠. 이때 사과가 포함될 수 있는 가장 작은 범주의 집합을 최근류라고 하고 그리고 그 위의 것들을 이렇게 유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사과라는 하나의 대상이 있을 때 가장 작은 범주인 최근류는 과일이 되고 그 이외의 유를 살펴본다면 식물도 있을 수 있고 생물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것들도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류, 이거 가장 작은 범주가 최근류가 됩니다. 이 사과의 류를 정하고 나면은 이 사과만이 가진 속성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과일에는 사과만 있는 게 아니라 배도 있고 감도 있고 포도도 있죠. 이때 사과만이 가진 속성을 하나를 생각을 해본다면 사과는 빨갛고 달고
크기가 얼마나 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종차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됩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사각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류를 정의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범주를 찾는다면 다각형이 될 겁니다. 하지만 사각형은 다각형이라는 범주 이외에도 여러 가지 류를 가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 평면도형이라는 류도 가질 수 있을 거고, 또 도형이라는 류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공간이나 다른 류도 가질 수 있겠죠. 자, 이 중에서 가장 작은 범주인 다각형이 최근류가 되는 것이고, 사각형만이 가진 속성을 말한다면 다른 도형과는 다르게 사각형은 4변을 가지고 있다는 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 사각형만이 가진 이러한 속성이 종차가 되는 것이죠. 내포적 개념을 이야기할 때 이런 류와 종차를 이야기하는 것은 류와 종차가 개념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수학에 제시되어 있는 사각형의 정의를 살펴보면 4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이때 4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사각형이 가진 종차가 되겠고요. 그리고 도형이라는 것은 류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최근류는 다각형임에도 불구하고 도형이란 류를 사용한 이유는 초등에서의 특수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학년 교육과정에 나오는 약수라는 개념을 통해서 초등에서의 특수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5학년에 나오는 약수의 개념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 12의 약수는 12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라고 나옵니다. 12를 나누어 떨어지게 한다는 것이 약수의 종차가 되겠죠. 그리고 수는 약수의 류가 됩니다. 근데 이 수라는 것은 최근류는 아닌 것 같죠? 다음 백과사전에서 찾은 약수의 정의를 보면 자연수 혹은 0이 아닌 정수를 나누었을 때 떨어지게 하는 자연수 혹은 정수를 말한다고 약수의 최근류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에서 자연수나 정수가 아닌 수라고 류를 이야기하는 것은 초등에서의 수의 범위가 자연수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등에서는 이렇게 최근류가 아닌 유로서 정의를 학습을 하고 중학교 이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좀 더 자세한 정의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살펴볼 정의는 외연적 정의입니다. 아까 내포가 대상이 가진 속성이라고 한다면 외연은 그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집합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외연적 정의라는 것은 개념이 지시하는 대상 또는 그 모임을 가리켜서 정의를 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를 사용하여 정의하는 것을 외연적 정의라고 하는데 이 예라는 것이 집합이라고 했죠. 실제로 초등에 나와 있는 정의를 살펴보면 이렇게 직각도 각 기역, 니은, 디귿과 같은 모양의 가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분수도 2분의 1, 3분의 1, 4분의 3 등과 같은 수를 분수라고 한다라고 하여서 분수의 예, 직각의 예를 통해서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2학년 1학기에 원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는데요. 원의 개념을 정의할 때
이렇게 그림과 같은 모양의 도형을 원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원의 다양한 예를 제시하게 되고요. 6학년 2학기에 나오는 원기둥을 정리할 때도 이런 모양을 가진 입체 도형을 원기둥이라고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에서는 외연적 방법과 내포적인 방법이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배수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 8, 12 등등은 4의 배수입니다. 이것은 외연적 정의잖아요. 예를 제시했으니까요. 네, 그 밑에 보면은 어떤 수를 1배, 2배, 3배 한 수를 그 수의 배수라고 한다. 라고 해서 내포적 정의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잠시 본다면 어떤 수를 1배, 2배, 3배 한 것이 류가 될 거고 아니죠. 종차가 될 거고 수가 류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동의적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적 정의란 개념과 유사한 동의어를 사용해서 정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전에 저희 삐아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개념을 적응해 나간다고 했었잖아요. 이 동화라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1학년 교과서에 보면은 이런 사각기둥, 원기둥, 구를 정의할 때 사각기둥인 직육면체는 상자 모양으로, 원기둥은 둥근 기둥 모양으로, 구는 공 모양으로 정의하게 됩니다. 이런 상자들을 통해서 원기둥 모양을 통해서 구 모형을 통해 정의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주변에서 친숙하게 만나게 되는 대상을 이용하여 그것의 동의어로서 채택하게 되는 것이 동의적 정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2학년 때 원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이후 학년에서 삼각형, 사각형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것도 원이랑 삼각형, 사각형을 학습하기 전에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동의적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포적, 외연적, 동의적 정의를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엄밀함이라는 수학적인 특성에서 본다면 학문적 특성에서는 내포적 정의가 가장 어울린다고 할 수 있지만 초등학교의 특수성 때문에 초등에서는 외연적 정의와 동의적 정의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외연적 정의와 동의적 정의는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사물과 예를 통해서 개념을 접근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더 쉽고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나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개념 이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도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용어의 예, 동의어 같은 것은 뜻을 분명히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포적 정의와 외연적 정의, 동의적 정의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개념과 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서 초등학교 현장에서 사용하게 되는 학습 모형은 개념 형성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개념 형성 모형에는 항상 정례와 발례라는 게 나오는데 정례는 대상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대상의 내포를 가지고 있는 걸 정례, 올바른 예라고 한다면 개념의 내포, 즉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예를 발례라고 합니다. 스캠프가 주장한 법내 제시학습은 개념 형성 학습의 한 종류인데요. 여기도 보면은 학습 단계, 법내 제시 및 분류학이라는 단계가 포함되어 있죠. 이때는 예를 들어 사각형의 개념 같은 경우에 사각형과 사각형이 아닌 것을 제시를 하게 되고 사각형과 사각형이 아닌 것을 분류하게 되면서 개념을 명확화해 줍니다. 이때 정례와 발례는 1대1로는 보통 사용하지 않고 정례를 3 정도 사용한다면 발례를 1 정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두 가지 장면을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사다리꼴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나라는 사다리꼴이 되고 다는 사다리꼴의 내포를 가지고 있진 발레가 되겠죠. 다음은 6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각계동 찾기인데요. 각계동 찾기에서는 정례 3개에 발레 2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정례와 발레의 비를 3대 1 정도로 두고 3대 2 정도로 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례와 발레 같은 개념에 대한 예를 제시하는 것을 법례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은 개념 정의와 개념 이미지라는 건데요.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언어적 정의인 개념 정의라고 한다면 개념을 떠올렸을 때 생각하는 것을 개념 이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은 개념의 다양한 측면 중에서 일부만 이해하고 있거나 자신만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쉽고 초등학교의 아이들의 특성상 아직 형식적 사고가 완전하지 않아서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예시에 제시되어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 도형이 평행사변형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아이는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 이유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념 이미지의 일반적인 모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하게 되겠죠. 아이들은 형식적 사고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개념 정의가 작동하지 않고 개념 이미지만으로 결론을 이끌어낸 경우에 생겨날 수 있는 오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여러 가지 학습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지각적 다양성과 수학적 다양성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이유도 지금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념 정의와 개념 이미지가 조화롭게 상호작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예를 제시하여 평행사변형이 단순히 이미지화가 아니라 마주보는 두 변이 서로 평행하다는 성질, 내포적 성질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에서는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두 번째로 알고리즘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고 알고리즘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과 알고리즘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고리즘이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원하는 출력을 유도해내는 규칙의 집합을 말합니다. 흔히 자연수의 덧셈과 뺄셈에 연관이 되어 있고요. 아부 압둘라 무함마드 이븐 무사 알콰리즈마라는 페르시아의 수학자가 이 알고리즘이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알고리즘은 유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계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보증하며 빠르고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하지만 결과를 확실히 신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4분의 3 나누기 5분의 1하는 분수의 나눗셈을 계산하려고 하면 세 가지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먼저 분수의 나눗셈에서는 뒤에 나누는 수를 곱하기 역수로 바꾸어 계산한다는 알고리즘. 두 번째로 분수의 곱셈에서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한다는 알고리즘. 세 번째로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쳐야 되는 알고리즘이 필요한데요. 이 세 가지 알고리즘을 알고 있다면 비슷한 문제도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알고리즘을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알고리즘을 문제를 푸는 일종의 기술로 생각해서 충분히 연습을 통해 향상시켜야 된다고 보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 알고리즘에 담겨 있는 원리나 그 절차의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는 관점입니다. 알고리즘은 다른 말로 계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알고리즘만 알고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전에 얘기했던
도구적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에만 치중하여 아이들에게 알고리즘을 암기하게 한다면 문제의 상황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때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학은 암기 과목이다 라고 생각하여 생각이 필요한 교과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수학의 도야적 가치에 해당되는 정보 해결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도 고려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학교 수학을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암기로만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면 일상생활과 관련성도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게 되고, 망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학습 장애를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술에 치중하다 보면 수학의 규칙이나 아름다움 등 수학의 또 다른 면모를 알게 되는데도 어려움이 생긴다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기능의 숙달을 목적으로 한 알고리즘보다는 두 번째 관점인 알고리즘의 원리와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고리즘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은 저울의 양측에 비교될 수가 있을 거예요. 알고리즘 실행 능력이 충분히 키워지지 못하면 학습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를 무시할 경우에는 수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야적인 가치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게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알고리즘의 두 가지 관점을 모두 아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조화와 균형을 찾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알고리즘을 지도할 때 아이들이 여러 가지 오류를 발생하게 되는데요. 교사는 이런 오류를 이해하고 수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알고리즘의 두 가지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은 계산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리의 설명에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두 가지 장면은 하나는 원리의 설명에, 하나는 계산 방법에 좀 더 주목하고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에는 수모형을 통해서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를 지도하는 예입니다. 25 곱하기 13은 10과 3으로 13이 나뉘어지고 25와 3의 곱을 더하는 계산 원리에 초점을 맞춘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나서 이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1의 자리를 곱해서 10의 자리에 받아올림을 하고 남은 수를 쓰고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곱해서 기존에 올린 수와 더하기,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수를 곱해서 10의 자리에 몫을 적고 10의 자리끼리의 곱을 100의 자리에 곱하는 방법을 통해서 계산 방법에 초점을 맞춘 알고리즘을 함께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알고리즘이 기능이라고 보는 관점과 원리와 절차를 이해하기 위한 관점이라고 보는 것을 적절히 조화시킨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개념과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